창단 기업회장님을 모시고 제34차 남북경협 전략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이 서로 이제는 할 말을 막말을 바로 해도 이제는 무감각합니다. 이러한 시점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말 제가 답답한 것은 우리 민족의 운명을 미국과 중국이 해결하는 가운데서도 우리와 아무런 상의 없이 우리 민족의 문제가 지금 논의되고 있다는 이런 엄중한 현실 앞에 우리 정부가, 우리 당국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오늘날 이와 같은 지경에 왔느냐? 이것은 2008년 이후에 인간적으로 대북 붕괴 정책으로 북한이 백기를 들고 그러게 되면 흡수 통일을 해서 남북한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이렇게 단순한 논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역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우리 남한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도 그렇습니다. 일본과 남한 당국의 역사의 중심에 드는 사람들 만나면 의견이 맞을 수가 상당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북한을 조금만 이해하는 사람들이라면 유럽에 있어서 동독을 다루는 것과 북한을 다루는 것 전혀 다릅니다. 동독은 80%가 소련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을 맺을 때 서독청의 외무차관 에건바와 소련의 거르미코가 협상을 할 때에 3인당 정권이 물러났음에 불구하고 이 에건바는 이스턴 팔러시, 오스트 폴리틱을 설계한 사람으로서 보수 정권이 들었어도 계속 소련과의 커넥션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수상이 바뀔 때마다 미스터 챈슬러 이 커넥션을 유지할까요? 콜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독일은 유럽에서 과거에 유태인 600만 명 이상을 살해한 그러한 국제사회의 완전히 전범 국가로서 그러한 누명을 벗고 그리고 또한 동서독의 민족의 화해 정책을 통해서 유럽 국가로부터 신뢰를 받고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받고 독일 통일을 이뤘습니다. 1990년 10월 3일 독일 통일. 지금 독일 통일이 된 지가 25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주소는 어떠냐? 한반도 통일 시계는 어디에 와 있느냐?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1968년 푸에블로 사건, 그 이전에 쇼마노 사건. 이 나라 남한 정부와 북한 정권이 들었을 때에 그 정권의 정통성을 잡고 싸울 때 북쪽의 정권은 자기들은 가장 엔타이 지펜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서 뽑은 정권이기 때문에 정통성이 있다. 대단한 민족적인 어떤 나름대로의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는 동독하고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압박 정책으로, 이와 같은 원심력으로 북한이 백기 들고 나오면 바로 남한의 국군이 올라가서 태극기 싣고 통일이 되겠다는 거. 국제법적으로도 여러분들 알잖아요. 1950년 10월 7일 유엔 결의에 의해서 비무장지대 이쪽은 유엔의 관할입니다. 북한이 만약에 어떤 이머전시 케이스가 생길 때
조종 우호조약에 의해서 중국 군대가 당연히 북한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50만이고 5만이가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은 안보정책을 조금 이해하는 사람은 알잖아요. 자,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잘못된 대북 정책관을 가진 분들이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동안 이 나라가 지금 정말 오늘 이 정에 왔습니다. 그렇다 해서 제가 야당이라든가 또 우리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건강한 경제 세력으로서 뭉치고 그리고 정말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 그런 노력들도 상당히 미흡했고 북한의 핵이라든가 미사일 문제도 잘못된 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민족의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든 간에 우리가 역사의 중심에 있는 그런 정책을 담당한 사람들이 이런 걸 잘 아울러서 지혜롭게 이것을 정책을 피해야 되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정말로 우리가 어렵게 남북관계를 72년 6.23 선언 그리고 7.4 공동성명 92년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6.15 공동선언 2007년 14 공동선언 그리고 개성공단 바로 이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은 바로 대북 압박 정책을 통해서 남북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너무나 나이브한 정책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124개의 입주기업과 5천여 개의 협력업체와 이로 인해서 지금 8천여 명의 실업자와 지금 손해액이 수십조에 달한다고 이렇게 지금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북한의 군사적인 어떤 위협에 대한 우리 남한 국민들의 정치적, 심리적, 국제적 신뢰도 이런 개성공단을 지켜왔고 또 그동안에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참여해왔습니다. 오늘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정기섭 회장님, 개성공단 투자기업의 주항의 회장으로 계시는데 여러분께서 정말 오늘 진솔한 말씀을 하실 겁니다. 지금 온몸으로 지금 현재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개성공단은 남북한의 평화의 레버리지, 지렛대입니다. 2002년에 개성공단을 합의해놓고 개성공단이 2004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왜 2년 동안 걸렸을까요? 아무리 김정일 위원장이 1인 체제를 하더라도 그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북한의 가장 중요한 군사 전략 지역인데 거기에 있는 모든 군대 시설을 송악산 쪽으로 전부 이전해야 된다 했을 때 군부의 강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걸 설득시키는데 2년이 걸렸다는 거죠.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 운동본부는 2004년에 개성공단에서 정말 첫 리빙룸과 그리고 첫 개성공단의 상품이 나왔을 때 이것은 민족 물자다. 북쪽의 노동과 남쪽의 자본과 기술이 합해서 만든 민족 물자다. 그래서 롯데백화점에 있는 그 냄비 이걸 사주는 이런 캠페인을 저희들이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가동 중단 이후에 그 현황이라면 뭐 기업들 현황일 텐데 그 개성공단은 아주 그 영세한 기업부터 그 코스닥 시총 1, 2위를 다투는 상당한 규모의 그 대기업까지 골고루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중소기업이 그 대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번 공단의 이 전면 중단 이후에 그 타격을 받은 상태도 상대적으로 좀 많은 차이가 납니다. 뭐 몇 개 안 되는 업체지만 개성공단의 그 비중이 생산 비중이 10% 미만인 곳도 있고
근데 대부분은 그 60% 정도가 70%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 데들은 절대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고, 개성공단의 그 공장 외에는 그 생산 공장이 없는 곳이 한 50군데 정도 됩니다. 그런 곳은 완전 전면 휴업 상태입니다. 갑자기 일터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 기업의 피해는 직접적으로 기업이 입은 손실만 해도 1조는 훨씬 넘습니다. 뭐 약식으로 조사해 본 게 이제 고정자산하고 유동자산만 한 8,200억, 그리고 거기에 영업손실, 그 2013년도에 영업손실이 한 3천 몇백억 정도로 그때 조사했을 때 나왔었는데, 지금은 또 그 언제 다시 뭐 그 개성에 다시 안 가고, 대부분의 그 개성공단에서 그 하던 그 생산하던 품목들은 국내에 와서 생산할 수 있는 품목들이 아닌 게 90%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그 국내의 그 제조업 환경이 노동력도 없고 코스트도 높고 하기 때문에 실제 그 개성공단에서 하던 것들은 중국이나 베트남 이런 데하고 경쟁을 해서 비교 우위에 있는 그런 품목들을 그 주로 생산을 했기 때문에 그런 그 구조 가지고는 국내에 들어와서 생산을 해봐야 그 생산성을 구조적으로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그 기업들 중에 상당수가 그 동남아 쪽으로 지금 그 대체 생산 시설을 그 갖춰보려고 좀 다니다 보니까 요즘 그 자리를 비고 있는 기업주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그 또 그 124개 그 입주 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한 70개 정도의 그 기업들을 상대로 영어받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식자재부터 사무용품부터 이런 여러 가지를 개성공단 현지 내에서 기업을 상대로 영어받은 데들. 그런 데들도 당연히 중단되면서 그 사업장이 없어졌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숫자도 파악이 안 돼 있지만 그 개성공단 기업과 거래 관계에 있는데 납품을 하는 데도 있고 국내에 납품을 받는 곳도 있고, 그래서 그런 그 거래 관계를 맺고 있는 그 협력업체들이 그 수천 군데 됩니다. 그런 데에는 그 거래 비중에 따라서 그 거래 비중이 높은 데는 높은 만큼 큰 손실을 보고 있고, 적은 데는 상대적으로 적은 손실을 보고 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그 근로자들이 일터가 갑자기 없어졌다는 문제입니다. 근데 그 대개 거기에 가 있는 근로자들이 평균 연령이 한 50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 들어와서 다시 재취업한다는 게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 그런 문제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개성공단이 그 전면 중단됨으로 인해서 가장 큰 기업들의 손실은 사실은 그 개성에 가보니까 뭐 말도 우리하고 조금씩 말뜻이 다른 용어의 차이도 있지만 그냥 말만 그냥 조금 한 8, 90% 통할 뿐이지 머릿속 생각이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다 보니까 왜 안 그렇겠습니까? 뭐 거기 체제 자체가 전혀 우리와 같은 그런 체제가 아니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뭐 거기서 30 미만의 그 김정은이가 지도자가 된 게
그쪽 사람들한테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백두혈통이라고 하는데 그 김일성의 뒤를 이어서 김정일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아들인 김정은이가 있는 게 그쪽 사람들은 아주 당연한 겁니다. 왜냐, 한 번도 그 사람들은 현재 2016년 현재 이르기까지 누구를 투표로 해서 지도자를 뽑아보고 어떤 뭐 개방된 사회를 접해보고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실제 2010년까지 조선시대였고 1945년까지 일황이 지배하던 그 일본의 식민지기면 뭐 하나의 좀 합병됐으니까 그런 상태로 살았고, 그 이후에 잠시 이제 김일성이 절대 권력을 장악하기 못했던 몇 년 빼고는 나머지 기간에는 뭐 한 사람에 의해서 철저히 통치되는 그런 사회를 살았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너무나 다른 점이 많았습니다. 저는 통일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 다른 것보다도 머릿속의 생각이 너무나 다르고 살아온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북측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결코 따뜻이 보다듬어야 될 같은 민족이라기보다는 북측에서도 우리를 적대적으로 생각하고 경계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큽니다. 그게 가장 아까운 것은 그런 사람들을 그것도 우리가 임의로 모집하는 게 아니라 주는 대로 공급받아서 어떤 뭐 선택할 그런 우리가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이 처음에 시작될 때의 여러 가지 서로가 마스터 플랜을 짰던, 원래는 창원시만한 그런 공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근로자만 한 60만 정도를 고용해서 남쪽의 한계에 처한 중소 제조업체들이 대거 그쪽에서 노동력이 값싸고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서 활로를 찾고, 북한도 우리가 옛날에 초기 산업화 때 했던 것처럼 그런 식의 산업화를 통해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고 했던 것이 개성공단 사업의 마스터 플랜이었는데요. 2008년도에 정권이 바뀌면서 원래 개성 시내 인구로서 지금 공단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인원들은 거의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리미트가 5만 한 4천 명 되는데, 개성시 인구가 누구는 뭐 한 15억만 된다고 하고 누구는 한 30만 된다고 하는데, 30만이 된다고 하는 거는 개성이 있는 인접군까지 합해서 30만 정도로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성공단이 지금 있는 자리는 2개 사단과 1개 포병 여단이 있던 그런 군사지역이었는데, 그거를 개성 이북으로 한 15km 정도 뒤로 물르고 그 자리에 개성공단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북측의 군부에서는 개성공단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지역 전략적인 요충지를 내준 거에 대해서도 불만이었지만, 그 이후에 남쪽이 제시했던 마스터 플랜대로 공단이 커지지 않고 겨우 1단계 100만 평에서도 40% 정도의 부지에만 공장이 들어선 상태에서 오이사 조치가 시행됐고, 오이사 조치에 의해서 개성공단도 신규 추가 투자는 일체 금지됐기 때문에
거기에 업체 수가 늘어날 수가 없었던 게 그러한 이유에서 그렇게 됐었습니다. 지금 뭐 우리 입장에서 과제를 얘기한다면 가장 좋은 과제는 그 조속히 공단이 재개되는 겁니다. 왜? 아까 말씀드리다가 제가 뭐 교수나 또는 강사나 이런 걸 해본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이 서투를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잊어먹는데, 가장 아까운 상실이 뭐냐면 그 사람들을 숙련시키고 우리 얘기를 들어서 말을 듣게끔 하기까지는 최소 3년에서 한 5, 6년 정도의 기간이 들어갑니다. 5, 6년의 기간이 지난다면 그때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왜? 이직이 없거든요. 중국 같은 데는 1000명 있던 공장이 설 명절 한 번 쉬고 오면 한 300명, 400명씩 사람이 바뀝니다. 새로 사람을 뽑아야 되고. 근데 거기는 상대적으로 이직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숙련된 사람이 계속 숙련된 채로 일을 하니까, 그리고 나중에 그 어느 정도로 조금 바뀌었냐면 그 사람들도 임금 더 달라고 하고, 소위 회사에서 얘기하는 거기에는 제대로 시장 소비재가 없으니까 소위 초코파이로 대표되는 초코파이든지 라면이든지 다른 빵 종류라든지 이런 거를 소위 얘기하는 노보물자로 많이 줍니다. 처음에는 한 개 주다가 하루에 10개 이상씩 주게 됩니다. 그런데 임금을 많이 주는 공장이 수익도 많이 납니다. 왜냐? 그 임금을 그냥 주게 된 게 아니라 내가 이만큼 더 생산을 할 테니까 이 정도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임금 협약을 맺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임금을 주다 보니까 임금을 많이 주는 데가 생산도 많이 하고, 생산을 많이 한 만큼 임금이 더 늘어났더라도 매출이 더 높아져서 수익이 많이 난다. 임금을 조금 줄 수밖에 없는 회사들이 수익도 또 안 나거나, 개성공단 기업들이 참 어려운 게 수익이 일부는 많이 나고 일부는 거의 지금 망하게 생긴 기업들도 있고, 품목에 따라서 우여곡절을 겪다 보니까, 특히 2009년도에 3월 달에 키리졸브 훈련 때문에 며칠 차단된 때부터 시작되기 시작해갖고, 특히 전자 부품 업종 같은, 기계 부품 업종 같은 데는 개성에서 생산을 못하게 합니다. 하루 한 시간이라도 라인이 중단되면 안 되는데, 개성에서 만드는 몇 가지 부품 때문에 전체 라인이 중단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품목을 생산하던 업체들은 2009년도부터 타격을 받기 시작해서 2013년도에 완전히 몇 개월 중단될 때 거래선이 다 끊겼습니다. 그게 아직도 회복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업종에 따라 틀리고 입주한 시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노무현 정부 때 빨리 2004년, 5년에 들어갔던 기업들은 그때는 양쪽 정부 간 관계가 좋았으니까 그 사람들도 굉장히 협조적으로 했고, 그 이후에는 당국 간의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하면서는 개별 기업 단위로 그 사람들하고 어떤 것을 갖고든 대립해야 되고 때로는 타협해야 되고 하니까 그 이후에 좀 들어간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기업들로 봐서는 제일 좋은 바람은 그래도 개성공단이 참 지금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더더욱이 믿었던 우리의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참 이번에 충격은 2013년도의 충격하고는 다른 겁니다. 적어도 우리는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고 또 시장 경제를 지향하는 나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데, 어느 날
정부의 결정으로, 뭐 정부의 결정 누가 내렸겠습니까? 그 결정이 있기 전에 바로 며칠 전까지도 제가 알기로는 주무장관도 개성공단이 완전히 다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참 어느 날 갑자기 설 연휴 때 마지막 날 전면 중단이라는 그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을 때, 그리고 그 이틀 동안,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차량 일개 회사당 차량 한 대씩, 한 사람, 그러니까 차량 한 대니까 뭐 물건 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거기 한두 명 남아 있으면 혼자 싫든지 둘이 싫든지 해야 되니까. 그나마 북측도 전광석화처럼 공단 폐쇄 결정을 내리고 남측 사람들을 다 쫓아내는 바람에 오후 4시 반 이후에 갖고 오려고 했던 사람들은 물건, 그날 왜 밤늦게까지 나왔냐면 원래 5시 반까지 통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물건 하나라도 더 싣고 나오려고 잔뜩 이제 뭐 혼자서 싫다 보니까 도와줄 사람도 없고, 북측 근로자들도 그날 안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원래는 그 출경을 하려면, 이제 개성공단에 가려면 3일 전에 명단을 다 보내서 양쪽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3일 전에 원래 승인받은 인원은 그 1,100명 정도였는데 그날 들어간 인원은 200여 명밖에 못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미 그 전날 승인 신청 들어온 거 보고 북측에서도 판단을 해서 오후에 전격적으로 공단 폐쇄, 남측 인원 전원 추방, 자산 동결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4시 반 이후에 싣고 나오려고 했던 사람들은 실었던 물건 또 그 갔다가 도로 갔다가 다 공장에 놓고, 사람이 없는 데는 그 실내까지 갖다 놓지도 못하고 마당에다 짐 그냥 버리듯이 놓고서 그냥 빈 차로 빠져나와야 했다. 근데 닿더라도 저희들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속상한 거는, 왜 빚져놓고 야반 도주하듯이 그렇게 합니까? 닿더라도 북한한테, 야, 니들이 자꾸만 핵실험하고 저기하고 해서 이렇게는 이 협력사업 계속 못할 것 같다. 늘 계속 그러면 앞으로 3개월 오고 6개월 오고 이거 다 돼야 된다. 라고 예고한다고 해서 거기 주재원들 인질로 안 잡습니다. 이번 개성공단을 닫은 두 가지 이유가, 하나는 대한민국 국민의 신변 안전을 들었고, 국민 누구겠습니까? 거기서 일하는 그 근로자나 또 거기 현지 사장들이겠죠. 또 하나는 임금의, 북측 근로자 임금의 대량 살상무기 개발의 전용입니다. 물론 돈은 꼬리표가 없기 때문에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모르고 저도 모릅니다. 근데 미루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 임금 중에 상당액은, 우리가 임금을 뭐 1,000불, 2,000불 이렇게 준 게 아니고 재작년도 말 기준으로 평균, 그러니까 2014년도 평균이 한 150불 정도 줬으니까요. 그쪽도 근로자들 먹이고 저기 해야 되니까 그 돈 중에 상당 부분은 그 물품을 사다가 수입에다가 뭐 질 나쁜 쌀이라도 줘야 되고 식용유라도 줘야 되고, 식용유는 뭐 말레이시아께 들어오던데 거기에 상당 부분이 소요됐을 겁니다. 그리고 원래 그 북한 체제는 세금이 없는 데거든요. 세금이 없는 데기 때문에 우리로 얘기하면 뭐 세금조로 뭐 사회문화 시책비라고 해서 그건 저 지방정부에 30% 이렇게 띱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잡아서 한 30-40% 북측 정부에서 그거를 근로자 임금을 떼어갔다. 뭐 절반을 떼어갔다 하더라도 총액 기준으로 해서 한 3천억 정도고 그게 11년간 들어갔다면 연평균 따져보면 270억 정도다. 그러면 해가고 소위 얘기하는 그 미사일 발사에 그 미사일 발사는 전 종북이 아니고 인공위성이라고 얘기하면 종북이라고 하니까 참 그 말을 한마디 할 때도 참 어렵습니다. 미국 사람은 인공위성이라고 하고 우리는 국회의원이 인공위성이라고 얘기했다가 혼나는 거 제가 봐서 그 이후에 저도 꼭 장거리 미사일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돈을 추정하는 거 보니까 조 단위던데 그 돈 받아가지고 개발했다. 그러면 미사일은 98년도부터 쏘기 시작했고 이번에 6차인가 그러니까요. 그리고 핵실험도 이번에 4차니까 2006년도에 처음 했는데 2005년도 1년 내내 우리가 북측 근로자한테 임금으로 준 돈이 그때 270만 불. 그때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30억이 안 됐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노무현 정부 3년 동안에 돈 들어간 게 한 2천만 불 정도 들어갔죠. 그럼 우리 돈으로 따지면 200억 정도 들어간 겁니다. 3년 동안. 2004년도 말부터 5년, 6년, 7년. 그렇게 따지면 실제 어떻게 보면 그 돈 가지고 핵개발에 보태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보태서 썼는지는 뭐 1억 들어가는데 그중에 100-200만 원 거기서 또 벌은 돈 가지고도 거기다 썼는지는 모르지만 정부의 얘기 자체는 좀 앞뒤 아기가 좀 안 맞고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나중에 그 실상을 청와대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개성공단을 이렇게 그냥 전면 중단하는 우리 정부의 저기에 강수에 미국도 얼른 상하원에서 독자 제재법을 법안을 통과시켰고 유엔 제재도 이렇게 도출할 수 있었고 중국도 유엔 제재하는데 이렇게 동의하게 된 거라고 여기에 그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라고 청와대에서 발표를 한 걸 기사로 봤는데 과연 뭐 그랬을지 어쨌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향후에 참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에 우리 지금 박 대통령께서 통일은 대박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괜히 헛된 기대를 많이 갖게 했습니다. 통일은 아까 뭐 이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런 식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와준 것보다는 중국이 북한을 도와준 게 훨씬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아마 북측이 무정부 상태가 되고 주민들이 선택하게 하면 동북 사성으로 편입되면 됐지 남쪽하고 합친다고 하는 북한 주민이 과연 몇 프로나 나올까?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 그런 면에서 실제 통일이 대박이 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개성공단 같은 사업이었습니다. 서로가 이념적으로 부딪히지 않고 일로서 인간적인 인연부터 맺으니까 사실 거기서는 정치적인 얘기를 서로 안 합니다. 우리가 아예 그 사람들이 뭐 간혹 가다가 그 북측 그 근로자들 중에 간부들이 한두 가지 툭툭 하면 아예 그런 골치 아픈 얘기는 얘기하지 마라. 또 우리가 얘기했다가 실수하면 또 크게 또 곤란을 겪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야 니들 독재 정권이구나 니들 손 인권도 없는 나라고 니들 멍토리 같은 나라인데 하는 게 참말인데 얘기 길게 하다 보면 본전이 토로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런 부분은 얘기를 안 한다.
근데 일하다 보면 서로가 사람이다 보니까 정도 생기고 또 서로 인간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고 그 사람들 삶의 실상을 보면 참 딱한 마음도 들고 또 그 사람들도 우리 보면 아, 저 자식들도 뿔 날린 놈은 아니구나. 그래서 오히려 개성공단 같은 사업을 더 키웠어야 하는데 이것을 북을 제재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개성공단을 저걸 희생양으로 삼았다. 과연 앞으로 역사의 것이 어떻게 평가되고 기록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떤 때는 참 왜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만과 중국은 서로가 독립 여부를 두고 지금도 정치적으로는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지만 대만 인구의 10분의 1이 중국 영주권을 받았을 정도로 경제적으로는 이미 한 울타리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만한테 있어서 중국 진출이라는 게 없었으면 대만의 현재의 그 산업은 경제 규모는 유지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 애플 휴대폰을 그 생산하는 그 회사 자체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팍스콘이 중국 최대로 많은 인력을 고용한 제조업체입니다. 100만이 넘는 그 근로자가 그 단일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게 대만계 회사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있던 공단까지 야반 도주하듯 그렇게 쫓겨나와야 되고 휴일날 불러갖고 군사작전 하듯이 전면 중단시켜야 되고 하는지 왜 우리는 그래야 되는지 어떤 때 그런 생각을 하면 좀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우리 과제는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남과 북은 정치적으로는 내부 정치적으로는 적대적 의존 관계라고 합니다. 적대적이지만 서로가 보탬이 되는 거죠. 북측의 김일성 이후의 그 독재 정권한테 남측의 위협이 그 독재를 강화시켜주는 그런 기반이 됐듯이 또 우리도 북측의 군사적인 위협이 또는 저런 사상적인 대립이 남측의 내부 통치를 쉽게 만드는 그런 그 도움도 주기도 했죠. 많이 활용도 했고 수없는 간첩 사건이 선거 때마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단계에서 빨리 벗어나지 않은 한 남과 북의 원활한 이 경제 협력은 앞으로도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적어도 중국과 대만은 해왔던 그 정경분리를 왜 우리는 2016년도엔 지금도 못하고 거꾸로 더 그것이 심화되고 있는 것인지 참 안타깝게 그지없고요. 무엇보다 문제는 저희들 굉장히 속상한 건 어느 날 참 통일의 마중물이니 참 서로 화합하고 상생하는 그런 장애 시금석이니 한때 참 많은 국민들의 관심도 받고 참 좋은 소리도 많이 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참 북측에 대량 살상무기나 개발하는데 뒷돈이나 보태준 사람처럼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그렇게 참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다수의 국민들은 그러한 정부 발표를 단순히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후 좌우
그 사정을,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국민한테 알릴 만한 그런 기회도 없습니다. 지금 정부의 지원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현재까지 지원책은 보상이 아닙니다. 원래 국민 재산을 침해하거나 중대하게 제한할 때는 법률에 따라서 해야 되고 그 법률에 따라서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헌법 23조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국민의 재산권, 그게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수천 명, 수만 명이 그걸 통해서 생활을 해왔고 또 한 200개 가까운 기업이 사업장이었는데 그 공단 하나를 없애는 그런 중대한 재산권을 참 침해하면서 고도의 정치적 행정행위라고 정부는 그렇게 이름 지어서 얘기하고 있는데 법률 없이 그러다 보니까 마땅히 법률이 없어서 보상도 정당하게 해줄 수 없다는 게 현실적인 한계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부의 지원이라는 거는 뭐 5,500억 대출 해가라 했지만 그 대출을 은행에서 기장해 주나요? 여러 가지 요건이 맞아야지 해주는 거지. 그래서 그 중에 그나마 개성 입주기업들이, 공단 입주기업들이 쓸 수 있는 돈은 시뮬레이션에 보면 한 1,200억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세금 유예해 주면 뭐 영원히 유예해 주나요? 최대 9개월 미뤄주는 겁니다. 그 세금 낼 것 9달 미뤄준다고 기업이 정상화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막아놨으면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보상을 신속하게 해야 그 돈을 시드머니 삼아서 베트남에 공장을 짓든 또 업종에 따라서 남쪽에 보안 생산 설비를 갖추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 개 업체당 1,200억이면 한 10억 정도 되는 돈인데요. 그거 돈 시중이자보다 한 1, 2% 싸게 빌려준다고 해서 그게 경영 정상화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너무 우리가 홍보를 잘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많은 수의 국민들은 입주기업이 지금 벌써 상당한 보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경영보험을 통해서 전체 기업이 11억 기회비용에 대한 그 손실을 그 보험을 통해서 경영보험 들은 기업만 11억 받았는데 업체 하나당 따지면 1,000만 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국민들은 그때도 기업들이 손해를 많이 받고 그 손해를 정부에서 다 벌충해준 걸로 그렇게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기업한테 돌아옵니다. 지금 어쩌다 보상 얘기하면 니들은 맨날마다 니들이 돈 달라고 와갖고 정부한테 물어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좀 관심 있는 사람은 보상을 못 받고 그냥 대출해 준다는 거구나 하는 걸 알지만 대부분의 개성공단에 특별히 관심 없는 분들은 다 보상받은 줄로 알죠. 그래서 오히려 정부가 너무 후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거 북한의 핵개발 자금이나 뒷돈 대준 기업들 뭐가 이쁘다고 손해본 것까지 물어주려고 그래. 그 새끼들 지들 돈 벌려고 간 건데 억장이 무너집니다. 어떤 때는 삶의 회의조차 옵니다. 마지막으로 그 말씀드리면 적어도 책임 있는 정부라면 자기 결정에 따라서 파생되는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2013년도하고 다르니까 좀 믿고 기다려보라고 합니다.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기다려봐야죠. 그러니까 피해
피해 보전이 어떻게 되는지. 근데 한계는 분명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보상을 얘기하는 것조차 듣기 싫어하니까요. 우리가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걸 가지고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왜 그래? 라는 게 현재까지 정부의 답이었고 태도였기 때문에 일단 믿지는 않지만 기다려 볼 수밖에 없고 그 기다린 가운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결과는 정당한 보상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일 것 같다. 그리고 정부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회사나 마찬가지인데 주식회사가 대표이사 바뀌었다고 옛날에 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겁니까? 그 노무현 정부 때 김대중 정부 때 합의하고 노무현 정부 때 시작했다고 해서 대한민국 그때는 정부가 아니었고 다른 나라 정부였나요? 그리고 2013년도에 재가동 합의는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정상화 합의는. 그때 그 세심한 대통령께서 그냥 토시 하나까지 다 체크하셔가지고 이제 됐어 합의해 갖고 합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도 개성공단 다치기 2달 전에 핵실험했고 그 2달 전에 미사일부터 발사했고 했는데 그때는 왜 개성공단을 다시 여는데 합의한 거 이번에는 이렇게 닫아야 되는 건지 우리 입장에서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뭐 국민 여론이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개성공단 기업들의 이중으로 억울한 속사정을 말씀드렸는데 주변 분들 중에 혹시 뉴스에 그런 얘기가 나올 때 쟤들 보상 다 받았다며 라고 잘못하실 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실 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제 얘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황과 가전의 말씀 들었습니다. 좀 듣기에 참 안타까운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방향이 없다는 게 참 그게 문제네요. 어쨌든 이런 문제를 더 할 텐데 우리 정 회장님한테 그 질문해 줄 거 있으면 또 다음 순서도 있고 하니까 질문은 1분 내에서 정리해 주시고. 당연히 해결이 안 됐죠. 우리가 원래 여기서 거기 은행이 있지만 여기 온라인 이런 게 되는 게 아니라 현물을 갖고 가야 됩니다. 근데 원래 임금이 11서부터 20일 사이에 회사별로 지급 일자가 있어갖고 줬는데 그 전에 5일부터 우리가 쉬었기 때문에 당연히 1월달 임금 또 2월달도 5일까지 일한 거 그리고 가장 큰 거는 퇴직금 문제가 있습니다. 2013년도 하고 상황이 틀릴 것이다. 기다려봐라라고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건가요? 일단 그래서 지금 사실은 피해 실태 조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제 4월 10일까지인데 아마 근데 서로가 얘기하는 게 많이 틀립니다. 예를 들면 기계 같은 게 특히 기계 같은 게 문제인데 저희 업종 같은 경우에는 6년이면 1억짜리 기계도 1,000원밖에 안 남습니다. 장부상으로는 감가상각에서. 근데 정부는 지금 장부가액 위주로 일단 생각하는 것 같고 그것도 정확히 장부가대로는 줄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장부가 위주로 생각하는 것 같고 근데 기업들은 다시 공장을 차리려면 기계를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 거는 아니더라도 중고 가격을 추정하고 평가 받아가지고 여기 평가법 자산 평가법인들이 있거든요. 감정 평가법인들이 그런데 평가를 받아서 그 금액대로는 시장 가격은 줘야 될 거 아니냐. 새 거가 100원인데 중고도 60원 가면 60원은 줘야 될 거 아니냐. 인정을 해줘야 될 게 아니냐. 피해로 하는 부분 가지고 지금 앞으로 또 그것도 얘기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실업수당
실업수당은 이제 완전히 이제 그 회사의 저기에 의해서 해고됐을 때 뭐 고용보험 가입 기한에 따라서 6개월에서 한 8개월까지 받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 고용유지지원금이라고 해서 회사에서 퇴직은 안 했지만 일이 없어져 갖고 일이 없어도 회사에서 월급을 주면 최대 일일 43,000원, 한 달에서 129만 원까지. 그거는 회사가 월급을 그래갖고 뭐 예를 들면 400만 원 주던 직원을 뭐 기본급 280만 원 정도 이렇게 준다. 그렇게 고용을 유지해 가면 그 중에 129만 원까지는 노동부에서 고용보험으로 주고 나머지 151만 원은 회사에서 이제 보태주는 그런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그 43,000원 그 금액은 실업수당인 경우나 고용유지 지원금의 형태나 똑같습니다. 아마 그 겁나서 다시 안 가겠다고 하는 기업들도 이번에는 꽤 상당수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그래도 대체로 가는 기업이 더 많지 않을까. 그거는 아까 얘기한 그런 그 이직률이 적고 한번 처음에 터 잡기가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 어려워서 그렇지 터를 잡고 나면 동남아보다는 훨씬 좀 장점이 있는 공단입니다.